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해지고 곁에 있는 누군가의 행동에 알 수 없는 피로감을 느끼곤 합니다. 어쩌면 나만 그런 것일까?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홀로 괴로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어쩌면 당신만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는 타인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관계를 병들게 하는 그런 어두운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들의 본성과 그 행동의 특징들을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이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찾아봅시다. 우리가 흔히 본성이 못됐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사실 심리학적으로 다양한 독성 행동의 특징들을 보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개인의 정신 건강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삶의 전반적인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특징은 바로 자기애적 성향입니다. 이들은 마치 세상의 중심이 자신인 것처럼 행동하며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무감각하며 오직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중요성을 과장하고 자신만이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모임에서 대화의 흐름이 자신에게 집중되지 않으면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거나 대화의 주제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돌리려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타인의 감정을 조작하거나 죄책감을 주입하는 등의 비열한 수법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우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심지어는 교묘하게 조종하려는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을 사랑하는 나르시시스처럼 이들은 타인의 비판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닥치면 쉽게 분노하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피로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기 마련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지만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이들은 좀처럼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기보다 환상 속의 완벽한 자신을 좇으며 그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존재를 이용하려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결코 상호적일 수 없으며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수동 공격성입니다. 직접적으로 화를 내거나 불만을 표현하는 대신 빙빙 돌려가며 상대를 괴롭히는 방식입니다. 이는 마치 가시 돋친 말을 꽃으로 포장하듯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상대방을 찌르고 상처 주는 행위입니다. 이들은 직접적인 대립을 회피하면서도 은밀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상대를 고통받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업무를 제때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요청받은 것을 일부러 잊은 척하며 상대방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중요한 정보를 일부러 공유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칭찬인 듯 비난인 듯 모호한 말투로 상대를 비꼬거나 대놓고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직장 동료가 와 이건 제가 초등학생 때나 하던 방식인데 아직도 이렇게 하시네요? 라고 웃으며 말한다면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깎아내리려는 수동 공격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직접적인 갈등을 피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불쾌감과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당하는 입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기 어렵게 만듭니다. 피해자는
직접적인 비난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자신이 과민 반응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하며 결국은 스스로의 감정을 의심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동 공격성은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훼손하고 사람들 사이에 불신과 긴장을 조성하며 결국 관계를 서서히 좀먹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마치 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은밀한 전쟁을 벌이는 전사처럼 행동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사람들의 몫이 됩니다. 이처럼 직접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은 때로는 직접적인 비난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때로는 상대방의 좌절감을 유발하고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통제하려는 욕구입니다. 본성이 못된 사람들은 종종 타인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는 강한 욕구를 보입니다. 이는 마치 꼭두각시 인형의 줄을 쥐고 흔들듯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 심지어 감정까지도 통제하려 드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통제하에 두지 않으면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타인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려 합니다. 과도한 질투심으로 상대방의 인간관계를 제한하거나 끊임없는 의심과 간섭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휴대폰을 수시로 확인하고 누구와 연락했는지, 어디에 갔는지 일일이 캐묻는 행동은 통제 욕구의 명백한 표현입니다. 또한 친구가 다른 친구와 만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나 말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건 싫다며 은근히 협박하거나 죄책감을 주입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을 자신의 울타리 안에 가두려 하며 상대방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려 할 때 강한 비난이나 협박을 통해 다시 끌어들이려 합니다. 심지어 경제적인 독립을 막거나 정서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통제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형태로 나타나 상대방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합니다.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쳐놓고 먹이를 기다리듯 이들은 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통제망을 구축하여 상대를 올가매려 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루소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에서나 사슬에 묶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통제 욕구는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관계를 건강하지 못한 형태로 변질시킵니다. 피해자는 점차 스스로의 판단력을 잃고 통제하는 사람의 생각에 갇히게 되며 마치 감옥에 갇힌 듯한 심리적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결코 지속될 수 없는 독성을 품고 있습니다. 통제는 사랑의 가면을 쓴 폭력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비난과 책임 전가입니다. 본성이 못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데 극도로 인색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기보다는 항상 외부 요인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리려 합니다. 이들은 마치 자신은 항상 옳고 완벽하며 모든 문제는 타인의 부족함에서 비롯된다고 믿는 듯 행동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상황이 나빴을 뿐이야.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와 같은 말들을 자주 내뱉습니다. 이들은 마치 항상 희생양 역할을 자처하며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듯이 굴고 모든 문제의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려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을 무결점의 존재로 포장하고 자신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려는 방어 기제일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큰 상처와 분노를 안겨줍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실수로 인해 프로젝트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의 협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하거나 애초에 자신이 맡은 일이 아니었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감정적인 문제조차도 타인에게 책임지게 만들려 합니다. 내가 날 화나게 만들었으니 내 책임이야라는 식의 주장은 대표적인 책임 전가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진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회피하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함으로써 현실을 외면하려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건강한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관계 내에서 신뢰를 무너뜨리며 결국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 뒤에 숨어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 하지만 그 그림자는 관계의 어둠을 더 짙게 만들 뿐입니다. 책임 전가는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죄책감을 안겨주고 관계를 왜곡시키는 주된 요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자신의 판단력이나 기억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학대의 한 형태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피해자는 자신이 서서히 통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 네가 이상한 거야와 같은 말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스스로의 판단력을 잃고 가해자의 말만을 진실로 믿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명한 사건에 대해 상대방이 사실대로 이야기하려 하면 너는 항상 헛것을 보고 듣는다.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몰아가며 상대를 스스로의 정신 건강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감정을 부정하고 넌 너무 감정적이야.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는구나 라고 말하며 자신의 감정조차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서서히 깎아내리고 자신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면서 결국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려 합니다. 마치 안개가 자욱한 길을 걷는 사람에게 방향을 잘못 알려주어 길을 잃게 만드는 것처럼 가스라이팅은 피해자를 정신적인 미로에 가두어 헤매게 만듭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말하며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은 바로 그 사고 능력을 마비시키고 자기 확신을 잃게 만들어 피해자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학대는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지 않지만 피해자의 내면을 서서히 파괴하며 깊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의 가장 은밀하고 비겁한 형태의 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는 자신의 현실 감각을 잃고 가해자가 만들어 놓은 왜곡된 현실 속에서 고통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감정적 불안정성입니다. 본성이 못된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한 감정 변화를 보이며 사소한 일에도 과민 반응하거나 극단적인 감정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다가도 한순간에 표정이 돌변하여 분노를 터뜨리거나 별것 아닌 일에 비정상적으로 슬픔에 잠기는 등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감정 기복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주문이 조금 늦어졌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계를 끊겠다고 위협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무런 이유 없이 상대방을 향해 언어 폭력을 퍼붓거나 감정적인 협박을 서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의 감정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통제 불능으로 치솟거나 곤두박질치며 그 진폭이 너무 커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러한 감정의 불안정성은 주변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관계를 파괴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의 불안정성은 건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피해자들은 그들의 기분을 살피느라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혹시라도 그들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노심초사하며 지내게 됩니다. 이처럼 감정적인 예측 불가능성은 관계에 깊은 균열을 만들고 결국은 파국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그들의 감정 속에서 관계는 불안정의 연속이 됩니다. 7번째 특징은 이중성입니다. 본성이 못된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가면을 바꿔 쓰듯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정 대상에게는 한없이 친절하고 배려심 넘치는 모습으로 비치지만 다른 대상에게는 무례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두 얼굴의 야누스처럼 자신의 이익이나 필요에 따라 극과 극의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거짓된 친절을 베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 앞에서는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고 아첨을 일삼지만 아랫사람이나 약자에게는 반말로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직장 동료가 그렇습니다. 또한 공적인 자리에서는 도덕적인 인물로 포장되지만 사적인 관계에서는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비위를 맞추고 친절을 베풀지만 자신에게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돌변합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혼란과 불신을 안겨주고 누가 진짜 그들의 모습인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피해자는 어떤 모습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워하며 그들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에 상처받게 됩니다.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이야기하며 인간 본연의 이기심을 강조했습니다. 이중성을 가진 이들은 자신의 이기심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를 도구 삼고 사람들을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이러한 행동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뿌리부터 흔들고 결국에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외로운 존재로 자신을 고립시키게 됩니다. 그들의 가면 뒤에는 진실된 모습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그때그때 필요한 역할만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관계 속에서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이중성은 주변 사람들을 극도로 지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결국 그들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7가지 특징, 자기애적 성향, 수동 공격성, 통제 욕구, 비난과 책임 전가, 가스라이팅, 감정적 불안정성, 그리고 이중성은 모두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관계를 병들게 하는 나쁜 행동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마치 독을 조금씩 마시는 것과 같아서 어느 순간 우리 자신도 지치고 무기력해지며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를 자신들의 패턴 속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 자기 자신을 지키는 지혜가 가장 큰 힘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을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부당한 비난이나 조작 앞에서는 사실과 감정을 분리해 냉정히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지속적으로 피로감을 준다면 거리를 두고 필요하다면 관계를 끊는 것도 용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좋아할 필요도 모두에게 맞추며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 위에서만 자라납니다. 당신의 삶에서 독이 되는 사람은 과감히 멀리하고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세요.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더 깊게 어루만질 수 있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철학의 울림이었습니다.